사람에게 너무 쉽게 밥을 해주기 시작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얕아지고 쉽게 무너진다는 말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밥을 먹으면 정이 든다, 한솥밥을 먹으면 식구다 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재료를 고르고 뜨거울 때 먹으라고 챙기는 일이 당연히 선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저는 정반대의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계기가 되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고 끝내는 깨져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 때의 마음가짐과 내가 모르는 사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정성껏 초대해놓고도 고맙다는 말이 부족하다고 속으로 화가 나고 매일 해주다가 어느 날 멈추는 순간 왜 오늘은 안 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관계의 경계선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조건 없이 주면 받는 사람은 받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고맙다가 당연하다로 바뀌는 건 생각보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저는 이병철입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평생 사람과 신용의 무게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밥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닳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선의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사람에게 밥을 해준다는 행동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은 언제나 사소합니다. 거창한 결심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의 생각으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엌에 섭니다. 처음 몇 번은 분명히 기쁩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하나 더 얹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관계는 한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반복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처음에 한 끼는 분명히 호의였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게 됩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그 질문이 사라질 때 관계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때 누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마움을 잊은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이 불만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은 계속 움직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움직임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선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선의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렇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 변화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부터 관계가 달라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병철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저는 이런 변화를 사람 사이에서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고개를 숙이던 거래가 한쪽의 배려와 양보가 반복되자 그 배려가 기준이 되고 기준이 되자 당연한 몫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다툼도 없고 큰 말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 하나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너무 쉽게 주기 시작하면, 너무 자주 베풀기 시작하면, 아무 말 없이 계속 감당하기 시작하면 받는 쪽은 점점 받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어긋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불만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저 설명하기 힘든 피로, 말로 꺼내기 애매한 서운함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언제, 어떻게 생기고 왜 더 위험해지는가?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기대입니다. 사람은 왜, 언제부터 상대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왜 말로 드러나지 않고 관계를 더 조용히 망가뜨리는가? 처음에 밥을 해줄 때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바라겠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기대는 처음부터 의식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을 씁니다. 체력을 씁니다. 하루의 리듬을 내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생각이 자랍니다. 그것은 요구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마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기억은 해주겠지. 기대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는 말이 되기 전에 감정이 됩니다. 말로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춰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쪽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왜 기억 못하지? 왜 항상 늦게 올까? 왜 아무 말이 없지? 이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만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기대는 점점 당연한 권리처럼 변합니다. 저는 이병철입니다. 사업을 하며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 말 없는 기대였습니다. 거래에서든 사람 사이에서든 기대가 계약이나 약속으로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오해로 돌아왔습니다.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종종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소모시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좋아서 해준 거니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상합니다. 이것이 기대의 가장 위험한 얼굴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중심을 조금씩 흐트러뜨립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마음속에서 계산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익숙해집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관계는 조용히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기대가 쌓이면 그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왜 그 감정은 하필이면 부엌이라는 장소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가? 왜 부엌은 불만이 가장 쉽게 쌓이는 장소가 되는가? 여기서 이야기는 하나의 장소로 옮겨옵니다. 바로 부엌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갈등이 말다툼도 아닌 이 공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실에서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밖의 사회에서도 웬만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다릅니다. 부엌에 서 있는 동안 사람은 손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 마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해왔지? 이걸 누가 알아주긴 하나? 냄비를 올리고 불을 조절하면서 참아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아무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엌은 쉼의 공간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는 곳이고 멈추면 일이 밀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병철입니다. 공장을 처음 세우고 현장을 자주 들여다보던 시절 저는 한 가지를 자주 느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은 몸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쉬지 못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부엌과 작업 현장은 닮아 있습니다. 손은 일을 하고 마음은 계산을 합니다. 부엌에서 쌓이는 불만의 특징은 대부분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정은 목소리의 톤에 스며들고 시선에 묻어나고 접시를 놓는 소리에 조금씩 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한마디가 방아쇠가 됩니다. 이 음식 좀 짜네. 그 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입니다. 폭발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그 한마디를 빌려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도 놀랍니다. 왜 이 정도 말에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엌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은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장소이자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준비되고 당연하게 소비되고 끝나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불만이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말 앞에서 터져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왜 항상 사소한 말 때문이라고 착각하는가? 왜 사소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가?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계기는 늘 아주 사소한 한마디입니다.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상처가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음식 조금 짜네. 말은 짧고 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감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부엌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문제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 세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단지 마지막 방울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는 말이 되지 못한 피로가 쌓여 있었고 참아왔던 서운함이 겹겹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비판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병철로서 살아오며 저는 회의 자리나 현장에서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결정 하나, 어떤 지적 한마디에 사람이 갑자기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폭발은 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 늘 함께하는 자리.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참아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그 믿음이 쌓일수록 감정은 더 깊이 눌립니다. 그래서 한번 터지면 큽니다. 상대도 놀라고 본인도 놀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 그러나 그 질문은 그날의 음식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정리하지 않았던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엉뚱한 대상을 탓합니다. 음식, 말투, 그날의 분위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고 기대만 키워왔던 그 시간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폭발은 항상 요리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참아온 사람에게서 먼저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신호를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왜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언제나 주는 쪽인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관계의 끝은 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화를 낸 사람도 요구한 사람도 아닌 늘 조용히 감당해 오던 쪽인가? 처음부터 그들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강하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관계의 무게를 먼저 짊어집니다. 문제는 그 조금만 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새 몇 해가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를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병철로서 사업을 하며 저는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 늦게 불평하고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버티는 데 익숙했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데 가장 늦었습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주는 사람은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야. 이 생각은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빠져나갈 수 없게 묶는 끈이 됩니다. 그동안 받는 쪽은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점점 잊어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원래 자신의 몫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 역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한쪽이 너무 오래 대신 짊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는 쪽이 잠시 멈춥니다. 몸이 지쳐서일 수도 있고 마음이 먼저 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받는 쪽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갑자기 안 하지? 뭔가 부족해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불만으로 변합니다. 그때 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억울함, 허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묻지 않았지? 이 감정이 바로 오래된 일방통행의 끝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관계를 안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 왜곡된 자리를 만듭니다. 한 사람은 위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아래에 서 있는 구조 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는 굳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싸움으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말다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쌓일수록 기대와 피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커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서부터 필요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여지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참고 더 베풀고 더 잘해 주어야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를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은 추가된 노력보다 남겨진 여지입니다. 여지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 지금은 힘들다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리고 상대 역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이 여지가 없을 때 관계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병철로서 살아오며 저는 사람과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모두가 참고만 하고 멈출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항상 한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고 항상 한 사람이 내가 하면 되지라고 나설 때 그 관계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균형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고정된 관계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관계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못하면 사람은 언젠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멈추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항상 웃고 항상 잘 지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도 생기고 때로는 공백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 공백 덕분에 사람은 다시 돌아올 힘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고 내일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순환이 유지될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만약 한 관계에서 늘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없고 아직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그만두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만두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하는가? 이제 질문은 여기로 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가? 왜 관계가 숨쉬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사람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티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두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시간, 들인 노력, 참아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내가 진 것 같잖아.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책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택하는 대신 익숙한 고통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낯선 선택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철로서 살아오며 저는 많은 사업과 관계의 갈림길을 보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더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의 지속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미 지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섭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빠지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이 생각은 처음에는 책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변할 기회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항상 대신해주고 항상 먼저 움직이고 항상 감당해주면은 상대는 자신의 몫을 배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한쪽이 계속 지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모르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무너짐이 대화를 통해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마음을 접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괜찮아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 더 버틴 시간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여지까지 모두 소진시킬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신호에서 멈춰야 하는가? 그리고 멈춘다는 것은 정말로 관계를 버리는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멈춘다는 선택이 관계를 지키는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멈추면 관계가 끝나는 것 아닐까? 한번 물러서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거리를 두면 마음도 멀어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밀어붙이는 선택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다른 형태로 끊어집니다. 이병철로서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제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이어가는 것이 책임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은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계속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숨이 가쁜 상태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합니다.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계속 조여야 할 때 즐거움보다 피로가 먼저 떠오를 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사람은 결국 더 큰 방식으로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냉정함과 경계는 다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두기 위한 거리 조절입니다. 정말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잠시의 멈춤을 배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멈춤이 서로를 다시 바라볼 기회가 됩니다. 만약 단 한 번의 거리에서도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너무 많은 무게를 한쪽에 실어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종종 모든 자리에 응답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고개를 끄덕이는 선택은 마음을 점점 닳게 만듭니다. 그리고 닳아버린 마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다시 가볍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야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정말로 오래 가져갈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의 기준은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함께 했는가 보다 얼마나 가벼운가가 중요해진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관계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얼마나 많은 밥을 함께 먹었는지, 얼마나 많이 해 주었는지가 정말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젊을 때 사람은 관계를 넓게 가져갑니다. 조금 무리해도 괜찮고 조금 손해를 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병철로 살아오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붙잡는 기준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계는 숫자로 자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 괜히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지, 다녀온 뒤에 피로보다 평온이 남는지로 남습니다. 만약 한 번 한 번의 만남이 항상 마음을 조여야 하는 일이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을 지탱하기보다 소모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에서 멈추는 용기입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더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바른 지점에서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부담 없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참고 항상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물러서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있을 때 관계는 닳지 않고 이어집니다. 결국 남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던 걸까? 조금만 덜 했어도 괜찮았을까? 이 질문에 굳이 답을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자는 것도 당장 관계를 정리하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꺼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닳고 말없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본인도 모르게 비어버립니다. 이병철로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지나치게 소모되면 결국 본래의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자리에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오래 쓰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얼마나 버텼는가로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리하지 않았는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웃으며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마음을 덜 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